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공천 때문에 뭐 정신이 없네. 원래 그래요. 충분히 예상했잖아요. 예, 아유 난리 날 거다. 예, 난리 날 거다. 예, 민주당 공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뭐 어제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좀 났습니까? 뭐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꿈은 이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야. 밥그릇이거든. 그다음에 계약을 하기 직전인 거잖아요. 국민과. 제가 이제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예를 들면 약점이 잡히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 뚫고 들어가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자기가 재심을 받거나 아니면 판을 바꾸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민주당은 좀 과거부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친문 또는 586 일부 의원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입장들이나 자기들의 권한 또는 권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판을 만들어서 판을 뒤엎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이제 누르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직까지 최근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논란은 그거 아닙니까? 친문 핵심들이 반기를 들 거냐 조직적으로.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오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그래왔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명분을 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맨 처음 이제 검증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검증위를 맡았던 분들이 본인들에게 되게 관대하게 검증의 잣대를 대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렇게 되면서 검증이니까 검증의 핵심들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때부터 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가졌는데 이제 하위 20%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내가 하위 20%야? 그런데 이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도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요. 이미 표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다 동의가 된 내용들이에요.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투표를 통해서 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이 동의한 룰에 대해서 그 룰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위 20%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원 당규는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공개를 해서 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면면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들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천해? 아니요. 친명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설왕설래만 되게 되는 것이고 조직적인 반란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 그 부분들에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좀 했다라고 하는 건데 4개 업체가 누구누구 어느 지역을 갖다가 여론조사했는지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실제적으로 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의심받을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좀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은 좀 공천을 주도했거나 이 상황들을 진행했던 측에서 좀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좀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종욱 교수님이 저 정도 얘기한 것은요. 민주당 공천이 엄청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추정을 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 하위 20% 이렇게 명단 공개하고 불공정하다, 투명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받잖아요. 상위 20%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네. 그러면은 자 이런 사람들이 20% 상위에 들어간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이거는 심사한 거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정청래 3등, 서용교 최고위원 5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명 지도부 일색이라면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공천이 지금 상당히 시끄럽죠.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갈등의 최대화? 네, 반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당사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반발하는데 전직 총리 원로들도 이건 불공정한 것 같아. 정세균,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총선에서 못 도와줄 수 있어? 유감이다. 이재명이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 기여 못한다. 총선에서 못 도와줘. 총선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돼.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게 당사자들이 반응은 괜찮지만 원로들이나 예를 들면은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은요. 그렇지. 자 이거 지금 개혁 공천 하니까 너희들 지금 억울하더라도 좀 참어. 참아. 선당우사 정신 발휘해야지. 뭐 당에서 시스템으로 공천하는 거지. 너희들 뭐 미워가지고 쳐내려고 하겠어? 야 좀, 자 우리 당을 좀 믿고 따르자. 이래야 되는데 전직 원로들도 이거 참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그분들은 뭔가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고급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많은 의원들한테 전화도 받을 그렇지.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 총리들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이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에 본인들이 기여를 못한다라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도 다른 분들이 뭐 공천에 반발한다, 뭐 홍영표, 뭐 전해철 이거는 너무 뭐 뻔한 수순인 것 같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이게 이재명 공천이고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 나는 그런 정확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니까 네. 본인 책임하에 공천하겠다라고 또 이미 얘기를 했고 그렇지. 공언을 했고 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 거 맞는데 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네. 그리고 당사자들도 승복할 만한 그래 내가 아유 뭐 하위 20% 맞는 것 같아. 내가 뭐 그냥 우기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로 항의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방송에 나가서 나 억울해요. 나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건 공천 학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도 말을 덮어대니까 자, 민주당 그러면 공천이 잘못돼 가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주는 거죠. 공천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저 기준이 필요한데 혁신 공천이라는 게 일단 본선 경쟁력 예. 그리고 기왕이면 물갈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민주당 좀 제대로 못했으니까 170석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국정과 그 기조를 그렇게 줄줄줄 따라가면서 당정 일체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되나?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니?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 위주로 지금 다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혁신 공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거기는. 전혀 없어. 네, 물갈이 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재명 공천이 물갈이 공천이고 혁신 공천이냐 여기에 의구심이 있다. 당 원로들도 전직 총리들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만 볼게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과 반대로 네네. 나눠먹기 공천이 되는 것도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건 의원들이 합의한 공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하나하고 말씀하신 그 시스템 공천이 국민들이 봤을 때 혁신적이요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혁신 공천을 하기 위해서 하위 20%에 대해서 감점보다 더 많이 줬죠. 20, 30개 올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적어도 그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한 하위 20%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요.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다 바뀌었습니다. 3명이다. 그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쪽에서 집어넣으려고 마음먹었으면 현역 의원들의 반란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이 된 상황들이에요. 제가 볼 땐. 아 그래요? 그렇죠. 다 발표했어요 지금? 아니 몇 개 안 했잖아요. 아니, 발표한 게 아니라 저기 네. 그 경선을 돌렸죠. 경선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은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표로서 엎어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주저앉히고 새로운 후보들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측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도권이나 이제 충청도 한 군데 정도인데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겼습니다. 9명 정도가 승리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하위 20%라고 지정돼서 나왔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혁신 공천인가라고 고민될 만큼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나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 건지 아니 알아야. 그러니까 당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거잖아요. 왜 박용진이 하위 20%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그럼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싸움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의원들 평가하는 거 보니까 34% 정도가 100에서요. 정성 상대평가 내용들이에요.
여기 여론조사 들어갑니다만 예. 34% 정도가 정성평가가 있어요? 아 그렇죠. 상대 그렇죠. 평가를 서로 평가하니까 예. 의원들끼리도 평가하고 보좌진들도 평가하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이 34%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34%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나머지의 객관화된 데이터 무슨 예를 들면 법안을 몇 개 발의했니 이분 관련해서의 평가를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지. 저는 이제 박지원 어제인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서 좀 공개하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를 들면 불공정하다라는 논리만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공격 대상은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가 한 거 아니냐고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이미 자기들이 합의한 안으로 평가가 끝난 거고 평가한 내용을 공관위원장만 가지고 있어서 전화통화를 연결한 건데 공격은 누가 당하고 있느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잡혔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 개입, 사천 논란. 그러니까 의원회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있던 사무총장, 부총장, 친명 핵심 사람 모아놓고 6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공천에 뭐 로드맵을 제시한 거 아니야? 원칙을 제시한 거 아니야? 컷오프 시킬 사람 거기서 정리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갈등이 증폭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좀 비겁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당이 공천 파동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총회 가서 당대표라면 책임감 있게 자 이거 아니다. 우리 일단 시스템 공천하고 우리 공관위원회 믿고 합시다. 다 여러분들이 다 합의한 내용으로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설득했어야 됐다. 예, 얘기 듣고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 좀 사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가 의총에 못 갈게요. 이거는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 마일리지처럼 쌓여가지고 야 민주당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또 각종 지금 민심이나 여론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 공천은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아. 이러한 여론이 좀 더 높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언론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의 잘못인가? 그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냐, 언론이 장난치는 거냐. 그렇죠. 네. 그냥 권력을 잡고 있고 네. 공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야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반발을 해? 지금까지 2020년도, 2016년, 2012년도 보수 우파 세력에서 벌어졌던 공천 파동은요. 똑같은 수순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항변하고 우기여가지고는 국민들 설득 못해요.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면은요, 이거는 공천 학살, 이건 공천 파동으로 돼요. 학살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 프레임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학살된 게 없는데 학살이라고 얘기하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학살은 뭐 만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만행의 흔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장성철 소장님은 그걸 믿지 않겠죠. 했겠지라고. 조금만요. 잠깐만. 그다음에 하나만 바로 잡읍시다. 네. 형님, 그때 회의는 있었다. 네. 그거는 맞다고 했고 회의에서 공천 얘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그랬죠. 회의가 있었다. 네. 그날 회의는 2번 했다. 그날 회의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조사 부분 같은 경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아니 지금 의구심을 갖추고 있으니 당에서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당 아니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뭐 명백한 거니까 일단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희 의원총회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국민의힘. 네.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볼 때 의원총회에 나가서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대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아주 개판됩니다. 의원총회가. 당대표가 들어야죠. 나오면? 오히려요. 들어보세요. 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의 소란스러울 정도의 싸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벌여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를 흔들거나 아니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제도 아마 15명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당사자였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예를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얘기해라.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의견이 얼마만큼 당대표에게 반영이 되고 그 의원총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후에 당 지도부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왜 당대표가 안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한번 참견을 해보세요 한번. 아니야.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뭐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할 때 뭐 문자 폭탄 보내고 뭐 그 비명 의원들한테 뭐 해코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비명 의원들을 비판했던 것도 어떤 거였냐면 아니 당원들이 그랬으면 당원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설득을 시켜라. 네? 네. 당신들은 국회의원들이다. 네. 국회의원들이면 그 같은 당의 당원들도 설득 못 시키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나가서 중도 또는 보수 확장을 하냐. 국민들의 선택을 받냐. 안에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이 우리가 부족하고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똑같지. 이재명 대표가 같은 국회의원들이잖아. 당대표지만. 그러면 이게 불만이 있어. 그럼 가가지고 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혁신적이지 못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이런 점수를 받은 거는 문제가 있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 공개할 게 있으면 공개를 해버리고. 그럼요.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민주주의지. 그리고 영국 의회 같은 데 보세요. 총리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바로 요 앞에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거의 삿대질도 하고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국식으로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뭐 이거 뭐 따로 뭐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식의 정치라는 거지. 그건 권위주의적 정치야. 분란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좀 없애는 게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싸우는데 클린스만이 그래 내가 누구 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이게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고 선수들 분열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싸워.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잖아요. 당이 이렇게 공천 문제 갖고 시끄럽다면 당대표로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당연히 들을 거 듣고 해결할 거 하고 바로 잡을 거 잡고 그게 바로 당대표가 해야 될 책임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공천학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막 돌리는데 그냥 현역 의원 빼고 막 이제 거기에 늘 사람들 이름만 넣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공천학살 뭐 했어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것은 현역 의원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역을 빼고 다른 사람 누가 국민의힘 사람과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공천 학살이지.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된 공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하위 20%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 그룹들이 있어요. 감점이 30점 정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현역 의원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에서는. 이분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 다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과거에 그거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은 다 했던 거예요. 그건 돌려요 그렇게. 그래서 돌려야 전략 지역이든 누구든 저기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건 맞는데 제가 볼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인 거여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얘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제가 볼 때 어제 의원총회에서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공관위원장이든 전략 공천위원장이든 아니면 사무총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다 총괄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명백 교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서 뭐라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알고 있어내라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핵심적으로 이 3명, 4명 정도가 나와서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겠냐고요. 저도 예를 들면 그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했냐면 자신들에게 권한과 결정권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건 추정이잖아요. 그럼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그래서 대표가 나와서 해야 돼요.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더 해요. 왜 지금 민주당이 핫한데 막 계속 해야죠. 뭐 계속해? 배분은 해야지. 배분? 네.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뭐 그냥 현역 주는 거야? 다 경선. 아니 왜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가려고 그래요? 아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거 그냥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2월 말까지 그냥 현역들 다 주고 다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갈등의 최소화. 갈등의 최소화. 민주당은 갈등의 최대화. 네. 좀 갈등의 최소화. 그냥 네. 자 내가 내려 꽂을 사람 없으니까 네. 그냥 저기 그냥 경선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이기는 사람 그냥 줘 그냥. 네. 우리 그냥 갈등 분란. 대신 내 와이프 저거는 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프레임인데 내려. 아니 정말 너무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당을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그렇게 해서 진짜 저 보수가 혁신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혁신할 생각은 없어요.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어. 갈등 최소화, 분란 최소화, 싸움박질 최소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물갈이 최소화예요. 아니 감동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동은 없지만 없어요. 네. 근데 지역 내에서 당 내에서의 네. 분란과 갈등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사는 보호되고 보호되겠죠. 뭐. 그러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분란이 없고 갈라지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총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옳은 판단일 수도. 아니 내려 꽂고 있죠. 실제적으로 내려 꽂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사면복권 투표 사면 시켜가지고 다 예를 들면 후보 시키잖아요. 단수로 다 공천 시켜버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내려 꽂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가 있는 사람이 원래 못 나오잖아요. 누구? 장영화. 투표 사면 됐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3명이에요. 한 명만 아니에요. 장영화 있죠. 김연아도. 그다음에 정영선이라는 분도 있어요.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임비서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았으면 공천 못 받아요. 아예 나올 수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공천해줬어요. 사면은 아니지만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구설수가 있었거든요. 그죠.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단수 공천 받았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의 방식을 통해서 우회로를 틀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전 정확히 이거 추정입니다만 갑자기 다른 데를 간다거나 본인이 출마를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과거에 그러지 않은 분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가 매우 안 좋은 뭐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매우 좋은 것이 걸려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생각이 바뀔까 이런 고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TK 지역은 아직 공천이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핵심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대부분 다 TK 지역에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야 뭐 지금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약세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쪽에다 하는 거 자체들은 뭐 이리하건 저리하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TK는 꽂는 순간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 장전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하기 전에는 절대 장전한 거 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전할 거 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공천은 누굴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죠. 비주류가 친명을 위해서 한다라고 비판하듯이 여기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공천이 잘 됐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은 방침과 원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의 하자.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인양전양 해서 지금 현재 있는 110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쪽으로 안정되게 한 130까지 가면은 승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구도도 좋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하면 현역 의원이 새로운 사람에게 협조 안 할 거다 혹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로 출마할 거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 2명, 국민의힘 후보 1명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선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우리 조용하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TK, PK 해가지고 한 15군데 공천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경선이야. 경선이야. 네, 현역 말 안 나오게. 네,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경선이 어떻게 이겨요? 경선으로 하면 현역이 유리하지. 그럼요. 인지도나 뭐나 뭐. 그럼요. 당원 관리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갑시다. 개혁 공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의 문제는 이런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권력자들 낙하산으로 몇 명 자기 사람 심어 놓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강동갑의 전주의 의원 그리고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동갑의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동 농협에서 쪼개기 후원한 거 아니야? 이거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의원직까지 상실될 예. 그러한 중대 범죄 행위인데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했단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있는 의원인데 수사 의뢰까지 했어. 이거는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난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혐의와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미자 의원은 나는 몰랐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미자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그 당사자 A라는 사람을 기소해 버렸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계속 경선에 냅둘 것이냐.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민주당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요. 막 아유, 저런 사람 어떻게 공천해요?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공천을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공천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공천할 거냐라는 것과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공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간 뭐였죠? 정진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그건 뭐 빼박이인데. 네. 예. 근데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죠. 공관위원장 판사 출신, 예. 사무총장 판사 출신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 편향적인 판결이야. 이거서 문제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 빼박이야. 그냥 정진석 네. 공천 줘. 이래 버렸거든요. 예. 자기네들 규정을 스스로 지금 어기는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 되면 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 네.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장성철 평론가가 보수신문보다 훨씬 낫네. 왜요? 예? 왜요? 명확하게 콕콕 팩트로만 다 집어주시네. 제가 사실은 뭐 네. 보수 참칭이라고 공격받지만 네. 저는 다 보수 잘 되라고 네. 제가 얼마나 이렇게 그렇죠. 그냥 쓴소리를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그러면 그분들은 의석을 이루면 그게 또 국민의힘에 타격이 되기 아유, 때문에. 그럼요. 그럼 그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네가 뭐 이유가 돼서 그 지역에서 배지가 뭐 의원직이 상실되면 앞으로 공천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두 지역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해라. 지금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하게 120이나 130 가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우리는 혁신은 없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그 티를 안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동격서에서 그린벨트도 풀고 뭐도 하고 의사 증언도 하고 이러면서 여론은 딴 쪽으로 환기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런 정도를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과반이 안 되니까. 네. 그 전략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넘어서기가 힘든, 극복하기가 힘든 그런 스탠스에 이거는 이제 하나만 더 쉽게 말해 침대 축구야. 아까 말씀하신 침대 것처럼 축구라고. 그러니까 네. 180석이라는 의석이 전무후무한 상황이기도 해요. 진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도가 안 좋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갑자기 어느 순간 200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맨날 거부권 행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표 지점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 프레임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180석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헌법에서 200석 이상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둔 이유는 헌정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그 기준 같은 위로 확 올려놓은 거거든요. 거의 한 번 실제적으로. 갔거든 지난번에 네. 보수는 거의 한 네. 번 갔잖아. 봤죠. 190회. 그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네. 뭐 당시에 그때 왜 헌법 안 바꿨는지 새누리당. 몰라. 영원 그때요? 종신집권. 그때도 할 수 있도록. 200석을 못 넘기는 그때 친이랑 숫자는. 친박이랑 싸워가지고 네. 별로 서로 이렇게 합의된 얘기. 여하튼 예, 그래서 이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151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얻는 것이 네. 일단 선거 승리의 기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 일당이 돼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는 건 선거 승리의 일단 기본 요건이긴 하겠죠. 하지만 성에는 안 차죠. 180석을 가지고 있던 정당이 예. 151석, 2석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예. 실제로 성공한 선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는 침대 축구를 하고 철저히 이탈리아처럼 수비 축구만 하면서 0대 0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이거든 지금 이제. 예, 그렇죠. 이제 들어붙고 들어눕고 시간 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로 골키퍼가 주로 누우면 예. 감독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대 가장 중요한 이제 공천 부분들은 뒤로 이제 제껴놓고 그렇지. 앞에 있는 것만 치면서 계속 공격을 갖다가 이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때 민주당 비명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자기 당, 그러니까 자기 집에 비세는 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 남의 집 우산이 예를 들면 2개냐 3개냐 왜 저기는 뱃살이 언론은 그거는 계속 써주고 또. 그러니까 뱃살이 예. 쇠냐 예. 나무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언론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 선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또 그것도 힘들고. 예, 문제가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전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맞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예. 두드러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예. 언제까지 빨리 끝내고 이거를 극복하고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할 그 시기. 그게 2월 말을 넘기면 이거 힘들어져.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예, 힘들어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네.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수습하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서 좀 구도나 상황과 이슈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 보니까 여가부 장관 임명 안 할 거야.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거야. 왜? 내가 대선 공약이었잖아.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 안 함으로써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가부 폐지하면 되잖아. 민주당이 지금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아니 폐지를 왜 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아니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폐지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와서 지금 이러냐. 대선 공약을 2년 넘었는데 이제 와서야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겠다라는 거는 그 문제 많은 장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모든 게 다 사실은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땅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하늘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개발 욕구를 할지 자산 가격도 저 PBR주 같은 거를 왜 갑자기 끄집어 넣겠어요. 이게 미국 선거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집권 정당이 승리해. 집권 정당이 승리한다니까.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낙수 효과를 미리 보거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을 무조건 올려야 돼. 네.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그럼 10월까지 주식을 쫙 상승을 시켜. 그래서 주식이 상승이 안 되잖아요. 경제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서. 떨어지지? 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다 떨어졌어. 딱 한 번 빼고. 오. 미국 한 100 몇십 년 역사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한동훈 지금 저 비대위원장이 무슨 저 사형제 지금 실시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미국 공화당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 칼로브 전략. 범죄, 마약, 안정심리, 자산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잠깐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아 경제 괜찮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네. 근데 이거를 대처를 못 하고 있어 지금. 민주당이 문제라니까 이거 왜 대처를 아니, 못 그러니까 하고 대처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개혁 했나요? 노동개혁 했나요? 연금개혁 했나요? 안 했는데 왜 끌려가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 믿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요법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은 적이야. 교육개혁의 적이야. 학원 작살내고 노동개혁의 적이야. 그래서 가장 약자인 노동자가 작살내고 연금개혁 말만 뒤지게 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지금 나와서 또 의대 정원 얘기하면서 2,000명도 적어라고 얘기하는 거 갖다가 저는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어. 그래서 왼쪽을 딱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 이거 안 되겠네. 오른쪽 딱 보니까 이준석 대표 나왔네. 그럼 재산신당을 찍어주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근데 아직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공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이 안 돼요. 아무리 당 대표가 뭘 하고 싶어도 공천이 끝나고 나야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던 프레임을 바꾸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고 난 다음에 맞다가는 다음 주 정도 다운돼서 그러기 돼요. 아니 이제 경선 다 들어가면 아마 다 발표 나면 저도 이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가 되면 다 끝날 거예요. 제가 볼 땐. 다음 주 초? 발표가 나면 이제 2월 말. 경선은 일정이니까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여론이 안 좋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약에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저쪽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하면 프레임을 바꾸든 이런 방식으로 아마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차피 계속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형적인 기우제 리더십이에요. 기우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비 오기 전날 기우제를 지내면은 기우제가 성공적인 건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은요. 상당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아니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왕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 뭐 하는 거야? 뭐 조금씩 비 온다니까요. 알았어요. 공천 끝나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